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다. 민서의 눈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필사적으로 작은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혜진. 고작 6살 배기 딸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들이쉬는 숨마다 뜨거운 재가 섞여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낡은 아파트의 복도는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다. 그러나 민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딸, 나의 혜진,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몸은 끊임없이 캑캑거렸고 민서는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길 속을 헤치고 있었다. 벽에서는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렸고 천장에서는 굉음과 함께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돈 속에서도 민서의 손은 혜진의 얼굴을 감싸 보호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딸을 안고 비상구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물에 젖은 듯 미끄러운 바닥이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파편들이 밟혔다.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탈출만이 절실했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는 조그만 몸집의 꼬미가 있었다. 털 색깔만큼이나 맑은 눈을 가진 꼬미는 평소 같으면 민서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꼬미는 불안하게 지저대며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다. 마치 엄마, 이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꼬미는 똑똑했다. 민서와 혜진의 유일한 가족이자 이 좁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생명체였다. 특히 혜진에게 꼬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존재였다. 혜진이 밤마다 악몽을 꿀 때면 꼬미는 조용히 혜진의 침대로 기어 올라가 작은 머리를 핥아주곤 했다. 꼬미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혜진의 불안한 숨소리가 이내 평온해지곤 했다. 민서는 꼬미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 혼돈 속에서 어디가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꼬미를 외면하고 비상구 표지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혜진의 기침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작은 몸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혜진의 심장 박동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혜진을 보호하며 쓰러졌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뜨거운 연기가 다시금 그녀의 폐를 공격했고 민서는 격렬하게 기침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혜진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혜진은 그녀의 품에서 끙끙거렸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민서는 안도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혜진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때 꼬미가 다시 나타났다. 연기로 자욱한 시야 속에서 꼬미의 모습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꼬미는 민서의 얼굴을 핥고 낑낑거리며 민서의 옷을 다시 한번 물고 당겼다.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절박하게,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저를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민서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꼬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결의를 읽었다.
저 작은 생명체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꼬미는 민서를 더 이상 당기지 않았다. 대신 혜진의 곁을 맴돌며 혜진의 옷자락을 물고 바깥으로 향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민서는 꼬미의 비범한 행동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움직일 수 없었다. 혜진을 혼자 보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꼬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꼬미는 혜진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혜진의 옷을 물고 끌었다. 혜진은 엄마를 떠나기 싫다는 듯이 민서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서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진아, 꼬미랑 먼저 나가. 엄마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혜진은 엄마의 말에 순종적으로 꼬미의 뒤를 따랐다. 꼬미는 혜진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연기 자욱한 복도를 벗어났다. 민서는 딸의 작은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엄청난 외로움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저 혜진과 꼬미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혜진의 손을 잡고 복도를 벗어난 꼬미는 지칠 줄 모르고 달렸다.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꼬미는 이미 몇 번이나 이 아파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민서가 실수로 문을 열어두고 나간 날, 호기심 많은 꼬미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비상구의 위치나 계단의 구조를 이미 익혀두었다. 그것이 지금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꼬미는 혜진을 데리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혜진은 울음을 터뜨릴 듯 불안해했지만 꼬미가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아파트 밖은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연신 호스를 들고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꼬미는 혜진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혜진은 꼬미의 작은 몸을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꼬미야. 엄마는 꼬미는 혜진의 눈물을 핥아주고는 혜진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혜진은 꼬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꼬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꼬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엄마를 살리는 것. 꼬미는 사방을 둘러봤다. 어디선가 소방관을 찾아야 했다. 꼬미의 머릿속에는 민서가 늘 해왔던 말이 맴돌았다. 꼬미야, 위험한 일이 생기면 소방관 아저씨들을 찾아야 해.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웅들이란다. 꼬미는 민서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꼬미는 냄새로 사람들을 구분했다. 가장 강렬하고 연기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그리고 민서가 말한 영웅의 냄새를 찾고 있었다. 멀리서 유난히 지쳐 보이는 소방관 한 명이 헬멧을 벗고 주저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꼬미가 찾던 바로 그 냄새였다. 꼬미는 망설임 없이 그 소방관에게 달려갔다. 낑낑거리며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소방관은 피곤한 얼굴로 꼬미를 내려다봤다. 이런, 네 주인은 어디 있니? 소방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막
불길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하고 나온 참이었다. 꼬미는 소방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꼬미는 자신의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겼다. 다시 처음 민서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온몸으로 애원하는 듯이 그 소방관의 이름은 김지훈이었다. 그는 막 불길 속에서 한 할머니를 구해내고 나온 참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정신은 혼미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금 그를 덮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릴 적 불타는 집에서 가족을 잃었던 기억은 평생 그의 심장을 옥죄는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는 소방관이 되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보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거대한 불길을 마주할 때면 그의 심장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꼬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저 작은 개의 눈에서 그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마치 사람처럼 절박한 무언가를 읽었다. 꼬미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는 아파트로 향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꼬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지훈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꼬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꼬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아파트의 잔해 속으로 그의 동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꼬미의 눈빛이 전하는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어쩌면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에 대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열기와 연기가 더욱 강하게 그를 덮쳤다. 지훈은 경험 많은 소방관이었다. 그는 연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꼬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꼬미는 빠르게 민서가 쓰러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민서가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팔은 여전히 혜진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혜진은 이미 꼬미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다. 민서의 모습은 마치 맹목적인 모성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때 자신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면 달랐을까? 지훈은 재빨리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직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 지훈은 민서를 안고 불길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등 뒤로 꼬미는 민서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들을 따라왔다.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영웅과 그 영웅을 이끈 작은 연궁,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운명의 눈빛.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새 생명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막이었다. 소방관 김지훈의 어깨는 민서를 들쳐맨 채 흔들리고 있었다. 뜨거운 연기와 열기는 그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의 눈은 오직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꼬미는 민서가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낑낑거림을 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상한 용기는 주변의 소방관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한 번도 걔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꼬미의 눈빛에서 읽었던 확신 덕분에 민서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꼬미는 지훈이 민서를 싣고 나오자 혜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혜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혜진은 꼬미가 엄마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듯 했다. 지훈은 민서를 구급차에 실었고 의료진은 민서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다. 불길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구해낸 민서의 모습과 과거의 악몽이 교차했다. 그날의 불길, 가족의 비명,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그는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지우는 꼬미를 바라봤다. 꼬미는 구급차 창문에 앞발을 대고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함께 깊은 충성심이 엿보였다. 지우는 꼬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한 개로구나. 내 덕분에 한 생명을 살렸어. 꼬미는 지훈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다. 마치 자신의 노력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이 민서와 혜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훈은 그들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꼬미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꼬미는 혜진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함께 갔다. 혜진에게 꼬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가족의 일원이며 이제는 엄마를 구해준 영웅이었다. 지훈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간절한 눈빛과 꼬미의 비범한 행동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문득 불타는 아파트에서 민서를 안고 나올 때 무언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급박한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딱딱한 물체였다. 혹시 자신이 떨어뜨린 것일까? 아니면 민서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서가 쓰러져 있던 곳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회중시계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던 어린 지훈에게 아버지는 이 회중시계를 주며 이 시계는 항상 시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너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단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마라. 고 말했다. 그는 그 시계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런데 왜 이곳에 그는 어젯밤 민서를 안고 나올 때 이 시계를 떨어뜨렸음을 직감했다. 잿더미 속에서 시계를 집어든 지훈은 시계의 뚜껑을 열었다. 안쪽에는 아들아, 강인한 심장을 가져라. 아버지로부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시계를 꽉 움켜쥐었다. 이 시계가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민서가 쓰러져 있던 그 장소가 그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의미했다. 한편 병실에서 민서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쑤셨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혜진이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꼬미야.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혜진이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꼬미가 침대 옆에서 혜진의 손을 핥아주고 있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무사했다. 혜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아프지 마요. 민서는 힘겹게 손을 들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꼬미는 민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는 꼬미의 눈에서 자신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읽었다. 꼬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마도 그 불길 속에서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의사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저하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분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억 상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특히 그날 밤의 일들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안개 낀 듯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의 뒷모습, 그리고 그가 떨어뜨린 듯한 빛나는 은색 물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그 광경을 기억하는 걸까?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실제 상황이었을까? 며칠 후 지우는 민서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꼬미가 이끈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상태가 궁금했다. 병실 문을 열자 꼬미가 꼬리를 흔들며 지훈에게 달려왔다. 꼬미는 지훈의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다. 혜진도 지훈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요. 민서는 지훈을 보고 놀랐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했다. 김지훈 소방관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따님과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민서에게 보여줬다. 이걸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민서 씨의 것입니까? 민서는 회중시계를 받아들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 그녀는 시계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의아했다. 분명 민서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발견된 시계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계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우연히 그곳에 떨어진 것일까?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서 씨, 화재의 원인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건물 구조가 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화재는 단순한 실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머릿속의 안개를 뚫으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어떤 그림자가 떠올랐다. 남자, 낯선 남자, 그리고 불이 나기 전 들었던 이상한 소리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민서는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 상실이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속삭였다. 특히 민서가 쓰러져 있던 아파트의 구조와 그곳에서 발견된 자신의 회중시계는 묘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듯 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이 시계가 자신에게 돌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화재는 그에게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는 민서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혼자서라도 이 화재의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민서가 입원한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각난 기억들은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고 그녀는 그것들을 한 조각씩 맞춰보려 애썼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의 뒷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리고 그가 떨어뜨린 은색 회중시계. 그것은 지훈이 민서에게 보여줬던 시계와 정확히 일치했다. 왜 그는 그 시계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 시계를 기억하는 걸까? 기억 상실은 그녀의 과거 전체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금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불길이 치솟기 전 누군가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가 혜진과 실랑이를 벌이는 짧은 순간 혜진이 소리쳤고 남자는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그 다음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민서는 더 이상 기억을 붙잡을 수 없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날 밤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방화였다. 그리고 그 방화는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었다. 한편 김지훈 소방관은 민서의 기억 상실과 화재의 수상한 정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틀째 화재 현장을 방문하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 이웃 주민들은 화재 직전 건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것이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화재가 시작되기 전 낡은 아파트 건물 주변을 맴도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지훈은 이 증언들을 조합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그의 직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소방서 내부 자료실에서 해당 아파트의 건축 도면과 과거 화재 기록을 조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특별한 화재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건축 도면을 살펴보던 지훈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벽면에 사용된 단열재가 도면상에는 난연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에서는 저급의 가연성, 단열재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자 화재를 더욱 키운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을 앗아간 화재 역시 부실공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부실공사를 지휘했던 건설사의 대표는 강대호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법망을 피해갔다. 지훈은 그날 이후 강대호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소방관이 되었다. 혹시 이번 화재도 강대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는 즉시 상부 보고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김 소방관,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마. 단순한 노후 건물 화재야. 강대호 회장이 굳이 이런 낡은 아파트에 손을 댔을 리가 없지 않나. 상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과거의 경험을 믿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서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대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래, 그 이름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강대호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하청업체에서 격리 직원으로 일했었다. 당시 그녀는 우연히 회사의 비자금 장부와 함께 저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부실 공사 관련 문건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고발하려 했지만 강대호의 협박과 회유로 인해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강대호는 그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입마금을 시도했다. 민서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혜진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후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그녀의 무의식은 강대호와 관련된 악몽 같은 기억들을 다시금 끄집어냈다. 그녀는 불이 나기 전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던 남자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강대호의 비서였다. 그 남자가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도망친 직후 불길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확신했다. 강대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녀가 과거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민서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혜진과 꼬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대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꼬미는 민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꼬미는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민서의 손을 핥았다. 꼬미는 민서가 다시금 슬픔과 고통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꼬미는 민서의 강인한 의지를 느끼고 있었다. 혜진은 엄마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프지 마요. 이제 나랑 꼬미가 엄마 지켜줄게요. 혜진의 말에 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혜진을 꽉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싸워야 했다. 지훈은 소방서에서 퇴근 후 민서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서에게 시계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민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민서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지훈의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습니다, 소방관님.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강대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과거 강대호의 부실 공사 비리를 알고 있었고, 강대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지훈은 민서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회중식에 강대호의 부실 공사로 인해 가족을 잃었던 자신과 강대호의 비리를 알고 있는 민서,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꼬미,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강대호.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이름은 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 가족을 앗아간 화재 역시 그의 부실 공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소방관님과 저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한 복수심이 교차했다. 그들은 강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다. 꼬미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들의 결의를 응원하는 듯이.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것이었다. 강대호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거물이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꼬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춤을 추었다. 그 불빛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밤을 기점으로 민서와 지훈, 그리고 꼬미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치고 미래는 미지의 영역으로 펼쳐졌다. 그들은 과연 강대호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은 또 무엇일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민서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대호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그 이름은 그녀에게 잊었던 과거를, 그리고 혜진과 꼬미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동기를 부여했다. 지훈과의 대화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을 하나의 명확한 목표로 이끌어 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숨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맞서 싸울 것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고 병실 침대에 앉았다. 혜진은 이제 제법 생기를 되찾은 얼굴로 꼬미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엄마, 꼬미가 아까 나한테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꿈이었대요. 혜진의 말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진은 어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을 꿈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꼬미는 그 꿈의 내용을 혜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꼬미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꼬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고 기억을 공유하는 듯 했다. 혜진아,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 뭐 이상한 말은 없었어?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옷이 까만색이었고 얼굴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혜진의 말은 민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기억과 일치했다. 강대호의 비서, 그가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그날 밤 강대호의 비서는 민서에게 부실 공사 비리 문건을 폭로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온 것이었다. 민서는 그 문건들을 아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서는 문건을 회수하려 했지만 민서가 거부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편 지우는 소방서로 돌아와 몰래 해당 화재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들을 다시 면밀히 살폈다. 특히 현장 감식팀이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찾아냈다. 그것들은 불에 탄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조각들에는 특정 기업의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대호의 건설사와 관련된 IT 보안업체 로고였다. 왜 불타버린 아파트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걸까? 누군가 민서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어떤 정보를 삭제하려 했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심으려 했던 것일까? 지우는 그 로고를 추적하여 해당 IT 보안 업체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 업체는 강대호 건설사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고 주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훈의 직감은 더욱더 강대호를 향했다. 그는 퇴근 후 몰래 민서의 아파트 잔해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타버렸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민서가 급박한 상황에서 숨기려 했던 것처럼 벽 틈새에 박혀 있었다. USB 드라이브를 조심스럽게 꺼낸 지우는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전문적인 복구 장비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복구 시도는 할 수 있었다. 밤새도록 그는 USB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복구하려 애썼다.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일부 데이터가 복구되기 시작했다. 복구된 파일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설 도면과 회계 장부, 그리고 이메일들이었다. 놀랍게도 그 파일들 속에는 강대호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저급 자재, 사용 내역, 공사비 횡령 기록, 그리고 안전검사 보고서 조작에 대한 내부 이메일들까지. 지훈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적인 부실 공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서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가 왜 강대호의 표적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지우는 이 증거들을 바로 경찰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민서의 기억 상실과 강대호의 비열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 증거만으로는 강대호가 방화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의 완전한 기억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원으로 민서를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복구된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혜진과 꼬미와 함께 있었다. 꼬미는 지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민서 씨, 이걸 보세요. 지우는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화재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지훈이 보여준 복구된 파일 목록을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강대호 건설사에서 일할 때 보았던 자료들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안에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파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꼬미가 지훈을 그곳으로 이끈 것이었다. 이 자료들만으로는 강대호가 방화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지훈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이 모든 것의 열쇠였다. 꼬미는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민서의 손을 핥았다. 꼬미는 민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꼬미의 눈빛은 민서에게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꼬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꼬미가 항상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낡은 곰 인형. 그 인형의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꼬미가 그 곰 인형을 유난히 아꼈다는 것을 기억했다. 어쩌면 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꼬미야, 우리 집에서 꼬미가 아끼던 곰 인형.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민서의 말에 꼬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마치 그 곰 인형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듯이. 지우는 민서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꼬미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꼬미와 함께 강대호의 부실 공사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소방관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넘어 자신의 과거와 민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인 복수심까지 품게 되었다. 그는 강대호의 만행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서는 꼬미가 보여준 초인적인 지능과 충성심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꼬미는 그들의 숨겨진 조력자이자 때로는 진실을 향한 길을 이끄는 안내견이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와 지훈 그리고 꼬미는 강대호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꼬미가 아끼던 곰 인형을 찾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불타버린 아파트의 잔해 속에서 그들은 꼬미가 숨겨놓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단서는 강대호의 죄악을 완전히 파헤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위험과 미지의 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대호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려 했지만 새 생명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불타버린 아파트의 잔해 속은 여전히 섬뜩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잿더미와 부서진 파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민서와 지훈 그리고
꼬미는 숨겨진 단서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민서의 기억 속 꼬미가 아끼던 낡은 곰 인형이 이 모든 비극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지우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민서와 혜진을 자신의 등 뒤에 두었고, 꼬미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꼬미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혜진이 작은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다. 꼬미는 한때 혜진의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의 잔해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혜진의 침대는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버렸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물건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꼬미는 낑낑거리며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서와 지우는 꼬미의 행동을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미의 발밑에서 낡고 그을린 곰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형은 불길에 그슬려 색깔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꼬미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맞아 적어야 혜진이 소리쳤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곰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민서는 꼬미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인형의 배 부분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지우는 칼을 꺼내 인형의 낡은 봉제선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인형의 뱃속에는 작고 납작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숨겨져 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얇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USB 메모리 옆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줘.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USB는 민서가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꼬미의 곰 인형 속에 이것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게 민서 씨가 숨겨둔 증거였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이 USB에는 강대호 건설사의 모든 비리, 즉 부실 자재 사용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강대호의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려 했지만 강대호의 협박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USB 속에는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강대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강대호 특유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민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화재로 위장하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적인 목소리. 강대호는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이 녹취 파일 하나만으로도 강대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강대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민서 씨를 노렸는지,
그리고 과거 제가 겪었던 비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때 꼬미가 노트북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꼬미는 강대호의 목소리를 듣자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 목소리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사람의 목소리임을 아는 듯이. 꼬미의 행동에 지우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꼬미는 강대호의 비서, 즉 방화범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꼬미야, 혹시 그 남자의 냄새를 기억하니? 지훈이 꼬미에게 물었다. 꼬미는 고개를 끄덕이듯 킁킁거리며 지훈의 손을 핥았다. 꼬미는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듯했다. 좋아, 꼬미야. 우리가 그 남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네가 기억하는 냄새를 따라가는 거야. 그들은 꼬미의 도움을 받아 강대호의 비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서는 강대호의 충실한 신복이었고 대부분의 비리 업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먼저 강대호 건설사의 본사 건물 주변을 꼬미와 함께 배회했다. 꼬미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흥분한 듯 한 방향으로 달려갔다. 꼬미가 이끈 곳은 강대호 건설사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IT 보안업체의 건물이었다. 바로 지훈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했던 플라스틱 조각에 새겨져 있던 로고의 업체였다. 그들은 꼬미가 가리킨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꼬미는 거침없이 건물 안을 헤치고 나아가더니 한 사무실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서 그들은 강대호의 비서를 발견했다. 비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급하게 문서를 파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서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꼼짝마, 지훈이 소리쳤다. 비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민서가 기억했던 그 얼굴이었다. 비서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민서는 비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랬죠? 왜 우리에게 불을 질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비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지훈이 복구한 USB 드라이브 속 녹취 파일을 틀란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꼬미는 비서의 다리에 매달려 격렬하게 지저댔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대호가 자신에게 민서를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강대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강대호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백해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이을 겁니다. 비서의 말에 지훈과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강대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대호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때 꼬미가 비서의 옷자락을 물고 당기더니 비서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이건 뭐지?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꼬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서의 다리에 기댔다. 지훈은 그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속에는 강대호의 개인 비자금 내역과 해외 도피 계획, 그리고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대호가 자신의 부실 공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간 것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음성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비서는
강대옥과 자신마저 버릴 경우를 대비해 몰래 강대호의 비리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강대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대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꼬미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꼬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비서를 체포하게 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강대호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대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꼬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민서와 지훈의 굳건한 의지 덕분이었다. 이제 강대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대호의 왕국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와 지훈이 넘긴 USB 속 증거들은 폭탄처럼 터져나갔고 언론은 연일 강대호 건설사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횡령, 그리고 민서를 죽이려 했던 방화 시도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났다. 강대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신복비서의 자백과 USB 속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하지만 강대호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언론에는 민서의 과거를 깎아내리고 지훈의 행동을 비난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서가 과거 강대회에게 합의금을 받고 침묵했다는 사실이 부풀려져 보도되었고 지훈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루머까지 퍼졌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 욕해요. 혜진이 인터넷 기사를 보며 울먹였다. 민서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혜진을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혜진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덮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훈 역시 압박에 시달렸다. 소방서 내부에서는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을 확대 해석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김 소방관,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복잡해졌어. 당분간 쉬면서 자중하게. 상사의 말은 그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꼬미는 민서와 지훈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꼬미는 민서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고 지훈의 손을 핥으며 그들을 위로했다. 꼬미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꼬미는 이 싸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했다. 민서와 지훈, 그리고 꼬미는 더욱 굳건한 팀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이제 법정 싸움뿐만 아니라 강대호의 역공에도 대비해야 했다. 강대호는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민서가 자신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그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다시 한번 위태로워지는 듯했다. 지우는 꼬미를 데리고 강대호 건설사의 모든 관련 시설을 찾아다녔다. 꼬미의 뛰어난 후각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단서들을 찾아냈다. 꼬미는 강대호가 건설했던 다른 부실 건물들의 잔해 속에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저급 단열재 조각들을 찾아냈다. 이는 강대호의 부실 공사가 단순한 한두 건의 사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꼬미는 강대호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위장업체의 창고에서 압도적인 양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강대호가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해왔던 증거들까지 담겨 있었다. 꼬미는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냄새만으로 이 모든 것을 찾아냈다. 꼬미의 활약은 놀라움을 넘어 기적에 가까웠다. 민서는 혜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혜진은 엄마에게 그날 밤 보았던 낯선 남자의 옷차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했다. 혜진의 순수한 시선에서 나온 작은 단서들은 민서의 기억 속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서는 자신이 강대호의 비서에게 받았던 협박 편지들을 기억해냈고 그 편지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옛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일기장 속에서 구겨진 채 숨겨져 있던 몇 통의 협박 편지들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강대호의 비서의 필체와 함께 강대호 건설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이 편지들은 강대호가 민서를 협박하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증거들이 모이자 지훈과 민서는 강대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강대호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강대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사설 경비들을 동원해 민서와 지훈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서의 병실에도 괴한이 침입하려 했고 지훈의 집에도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민서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혜진과 꼬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대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 지훈 역시 자신의 직위 해제와 명예 실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당일 강대호는 모든 언론과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민서와 지훈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다. 기자회견장은 텅 비어 있었고 취재진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강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서와 지훈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나는 이 나라의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강대호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민서와 지훈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대호의 악행을 규탄하는 피켓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정의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는 꼬미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꼬미는 기자회견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민서와 지훈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듯이. 꼬미의 등장에 피해자들은 환호했고 뒤늦게 나타난 몇몇 언론 기자들도 이례적인 상황에 놀라 카메라를 터뜨렸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대호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녀는 USB 속 녹취 파일과 비자금 장부, 협박 편지 등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지훈은 강대호가 저지른 부실 공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강대호의 만행을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꼬미는 민서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이 모든 고통의 끝에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대호의 거대한 왕국은 이제 한 마리의 작은 개와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민서와 지훈의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꼬미가 찾아낸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강대호 건설사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부실 공사와 비리,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무고한 생명들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대호에게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더 이상 강대호를 비호할 수 없었고 대대적인 수사 끝에 강대호는 결국 구속되었다. 그의 거대한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강대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향했다. 특히 꼬미가 찾아낸 USB 속 녹취 파일과 비서의 자백, 그리고 민서가 숨겨둔 협박 편지들은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법정은 강대호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와 지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진은 민서의 손을 잡고 방긋 웃었고 꼬미는 두 사람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이 펼쳐질 참이었다. 민서는 혜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혜진과 꼬미, 그리고 언제든 그녀를 지지해줄 지훈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직면하고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대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혜진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김지훈 소방관은 직위 해제 처분이 철회되고 오히려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강대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의 용기와 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지훈은 다시 소방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꼬미는 이 모든 사건에 숨겨진 영웅이었다. 꼬미의 비범한 지능과
충성심은 민서와 지훈이 진실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은 꼬미의 활약을 기적의 기회라고 칭송했고, 꼬미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 꼬미에 대한 이야기는 동화책으로 출판되어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꼬미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겪었던 시련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지훈은 민서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민서는 지훈의 정의감과 듬직함에 이끌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꼬미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서와 지훈 그리고 혜진과 꼬미는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혜진은 꼬미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민서와 지훈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손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소방관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니요, 민서 씨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꼬미도요. 그는 꼬미를 쓰다듬었다. 꼬미는 고개를 들고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서와 지훈, 그리고 꼬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서로를 지켜주는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강대호라는 악의 근원은 사라졌고 그들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혜진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꼬미는 언제나처럼 혜진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민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훈은 소방관으로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행복을 찾아 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혜진은 꼬미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민서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훈은 그런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빛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늘 곁을 지켜줄 꼬미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 마리의 작은 개가 시작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진실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